그들은 모두 저 임서윤을 만만하게 봤죠. 제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온 가족의 현금 인출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 시누이는 그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죠. 대뜸 매달 200만 원씩 자기 아들 양육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거절하자 그녀는 3살배기 친아들을 쓰레기처럼 저희 집 문 앞에 버리고 갔어요. 이러면 제가 꼼짝 못하고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울고 떼쓰는 게 전부인 3살짜리 아들이 그녀의 무기였다면 제 무기는 머리였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를 곧장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로 보내버렸어요. 평생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말이죠. 그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 막막을 올렸을 뿐이니까요. 랭리, 형수님, 이거 계약서예요. 한번 보세요. 화창한 토요일 오후, 방금 요가를 마치고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려던 참이었다. 시누이 강윤아가 불쑥 찾아왔다. 그녀는 탁 소리를 내며 A사 용지 몇 장을 내 대리석 식탁 위에 던졌다. 굵은 고딕체로 큼지막하게 인쇄된 제목이 눈에 띄었다. 가정 내 영유아 양육 위탁 계약서. 커피잔을 들고 있던 내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이내 평정을 되찾고 입가에는 예의 바른 미소까지 머금었다. 이게 뭐예요, 아가씨? 유나는 내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최신상 샤넬백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정성 들여 세팅한 웨이브 머리를 매만지며 지극히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다. 형수님, 다국적 기업 임원이시잖아요. 계약 정신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우리 가족끼리도 계산은 확실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변호사 친구한테 자문까지 구해서 제대로 만들어봤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그 소위 계약서라는 것을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 종이들을 훑어보았다. 갑은 나와 남편 강우진, 을은 시누이 강윤아였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을 강윤아, 애 아들, 즉 나의 조카 아준이가 만 3세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강윤아 부부의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갑 임서윤, 강우진에게 평일 저녁 및 주말 동안 하준이의 생활 전반과 조기 교육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그 대가로 갑은 을에게 매월 영유아 양육 위탁비로 금 200만 원이 0원을 지급한다. 200만 원. 나는 이 숫자를 보고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아가씨, 제가 뭘 좀 오해했나 봐요. 나는 계약서를 들어 을의 이름을 가리켰다. 하준이 친엄마는 아가씨잖아요. 자기 아들을 돌보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 거죠? 유나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가 아주 멍청한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형수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업주부의 노동에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준이 때문에 제 커리어를 희생하고 승진 기회도 포기했어요. 매일 애한테만 매달려 있는데 이런 희생이 다 비용 아니겠어요? 이것도 가족이라서 특별 할인가로 쳐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베이비시터에 조기 교육까지 시키려면 월 400만 원은 우습다고요. 그녀는 마치 내가 엄청난 이득이라도 본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팔짱을 낀 채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첫째, 하준이는 아가씨 아들이지 제 아들이 아니에요. 아이를 양육하는 건 아가씨와 박서방의 법적 의무죠. 둘째, 제가 알기로 아가씨는 임신한 후로 단 하루도 출근한 적 없는데 커리어 희생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아가씨 일상 경비, 지금 들고 있는 그 수백만 원짜리 가방 사는 돈 전부 제 남편, 즉 아가씨 친오빠가 주는 돈으로 쓰는 거 아니었나요? 남편 우진은 사람이 너무 좋았다. 특히 하나뿐인 여동생에게는 거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다. 유나의 신혼집 아파트 계약금도 우리가 내주었고 남편 박준서의 직장도 내가 인맥을 동원해 알아봐 주었다. 그들이 매달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도 우진이 몰래 계좌이체를 해주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모른 척 눈 감아 주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한 양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관용이 상대의 탐욕을 키울 줄은 몰랐다.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형수님,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오빠가 저를 아끼는 건 우리 남매 간의 우애 때문이에요. 형수님은 남인데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리고 형수님은 억대 연봉이고 오빠 회사도 잘 나가는데 그깟 돈이 대수예요? 200만 원이면 형수님네한테는 그냥 외식 한 번 하는 돈이잖아요. 저희 좀 보태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태준다고요? 나는 냉소하며 그 황당한 계약서를 다시 밀어냈다. 우리가 보태준 게 적었나요? 유나 씨, 사람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 200만 원 단 10원도 줄 수 없어요. 애 보는 게 힘들면 남편인 박서방한테 더 도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그 소위 노동의 가치라는 걸 실현해봐요. 내 말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게 분명했다. 유나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새빨개진 채 내 코앞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임서윤 씨, 진짜 경우 없게 구시네? 우리 오빠도 아무 말 안 하는데 형수님이 뭔데 반대해요?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잘 들어요. 오늘 이 돈 주든 안 주든 무조건 내놔야 할 테니까. 어머, 그래요? 나는 여유롭게 그녀를 바라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내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네요. 유나는 나의 침착함에 완전히 격분한 듯했다. 그녀의 예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좋아요. 임서윤 씨, 아주 독하시네. 두고 봐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녀는 소파에 있던 가방을 집어들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우리 집을 뛰쳐나갔다. 나가면서 문을 세게 쾅 닫는 바람에 넓은 거실에 거대한 소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후회? 나 임서윤. 살면서 내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었다. 나는 이것이 그저 작은 소동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유나의 파렴치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녀가 말한 후에는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악독하게 찾아왔다. 랭어, 이틀 뒤 월요일 아침, 나와 우진이 막 출근하려던 참에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다. 우진이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유나야. 나는 가슴이 철렁하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문을 열자마자 유나는 다짜고짜 작고 마른 아이를 앞으로 휙 밀었다. 조카 하준이가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고 품에는 작은 곰 인형을 안고 있었다. 누가 봐도 잠자리에서 막 끌려 나온 모습이었다. 오빠, 형수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하준이 좀 부탁할게. 유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말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도발적인 기색이 가득했다.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다. 뛰어가면서 손을 흔들었다. 저녁에 데리러 올게. 우리 목밥은 남겨두지 마. 강유나, 너 거기 안 서? 우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쫓아가려 했지만 내가 그의 팔을 잡았다. 쫓아가지 마. 일부러 저러는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혔고 유나의 모습은 사라졌다. 3살배기 하준이만 이 우리 집 문 앞에 덩그러니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울지도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나는 한숨을 쉬고 몸을 낮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은 가벼웠고 몸에서는 분유 냄새가 났다. 하준아, 울지 마. 숙모 있잖아.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다. 우진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을 사귀지 못하다가 소파에 주먹을 내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완전 막무가내잖아. 당장 전화해서 애 데려가라고 해야겠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는 다시 매제인 박준서에게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전원이 꺼져 있었다. 미친 것들, 둘이 짜고 이러는 거야. Now. 우진은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하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간식과 장난감을 좀 꺼내주었다. 그리고 우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화내지 마. 화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쟤들은 우리가 마음 약한 걸 알고 아이를 담보로 우리를 압박하는 거야. 우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다.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여보, 미안해. 다 내 동생이 철이 없어서 당신만 고생시키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나는 그를 보며 아주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진 씨,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야.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해. 우진은 나를 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어떻게 하면 될까? 당신 말대로 할게. 이번엔 절대 마음 약해지지 않을 거야. 그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 나는 마음을 정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먼저 각자의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휴가를 냈다. 그리고 우진이 보는 앞에서 예매 앱을 켰다. 뭐 하는 거야? 우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표 끊고 있어. 내 손가락은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우리 엄마 집으로 가는 KTX표. 내 고향은 산 좋고 물 맑은 작은 도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서울에서 KTX로 약 3시간 거리다. 어머니는 은퇴 후 고향에서 꽃과 채소를 가꾸며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고 아주 건강하셨다. 우진은 즉시 내 의도를 알아차리고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준이를 장모님 댁에 보내는 거 괜찮을까?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괜찮지 않을 게 뭐 있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 혼자 계셔서 적적하셨는데 하준이가 가면 오히려 좋아하실 거야. 시골 공기랑 음식이 도시보다 훨씬 좋으니 아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진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강윤아에게 아이가 자기가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해. 내 계획은 단순했고 어찌 보면 좀 독했다. 유나가 아이를 우리에게 버렸다고? 좋다. 받았다. 하지만 아이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키울지는 이제 내가 정한다. 그녀가 아이를 이용해 우리를 협박하려 한다면 나는 그녀가 협박할 담보조차 만질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우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눈빛이 비할 데 없이 굳건해졌다. 좋아, 그렇게 하자. 당신 뜻을 따를게. 우리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나는 인터넷으로 하준이의 새 옷과 장난감, 간식을 주문했고 당일 배송으로 선택했다. 우진은 짐을 싸는 것을 맡았다. 집에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캐리어에 담았다. 하준이는 아주 얌전했다. 낯선 환경에 불안해서인지 그냥 조용히 카펫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 뿐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았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도 한 가닥 안쓰러움이 없지는 않았다. 결국 3살밖에 안 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기에 대한 관용은 자신에 대한 잔인함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했다. 오후에 택배가 속속 도착했고 나는 새로 산 물건들을 모두 챙겼다. 그리고 하준이를 목욕시키고 깨끗하고 편안한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저녁 7시 우리는 하준이를 데리고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며 KTX역으로 향했다. 떠나기 전 나는 유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유나 씨, 하준이 돌볼 시간이 없다니 우리가 좋은 곳을 찾아줬어요. 산 좋고 물 맑고 아이가 자라기에 아주 완벽한 곳이에요. 언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해요. 어우.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곧장 그녀와 박준서 그리고 늘 편파적인 시어머니까지 모두 차단해버렸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빠르게 달리는 KTX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우진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여보,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하준이를 보며 내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강윤아, 게임은 시작됐어.
부디 감당할 수 있길 바라. 랭산 KTX는 심야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이미 출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를, 특히 내 품에서 잠든 하준이를 보시더니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서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엄마, 얘기가 길어요. 우선 집으로 가요. 집에 돌아와. 나는 하준이를 미리 준비해둔 작은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긴 속눈썹이 작은 붓 같았다. 거실에서 나는 어머니께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분노에 차 허벅지를 치셨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완전 막대 먹었구나. 자식은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판에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 우진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 저희 집안 교육이 잘못된 탓입니다. 됐네? 자네도 그만하게.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그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이내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서윤아, 네가 잘했다. 이런 일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해. 아이는 내게 맡기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음 놔. 내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키워놓을게. 그 친엄마 옆에 있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테니.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듯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셨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는 KTX 표를 끊었다. 떠나기 전 하준이가 잠에서 깼다.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좀 무서워했지만 어머니가 끓여주신 고소한 계란찜 한 그릇과 장난감 몇 개에 금세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마당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져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였다. 문득 하준이를 이곳에 보낸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돌아오는 길, 나와 우진은 말이 없었다. 우리 둘 다 폭풍우가 몰아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 오전, 우리가 집에 도착해 숨을 돌리기도 전에 우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우진이 나를 쳐다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우진아, 네 동생이 하준이 너희 집에 맡기고 갔다며. 나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따져 묻는 말투였다. 네, 어머니.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럼 당장 애 데려다 줘. 유나가 지금 애타게 찾고 난리가 났어. 어젯밤에 애 데리러 갔는데 너희 둘 다 전화기도 꺼놓고 오늘은 아예 종적을 감추고. 너희 부부 대체 무슨 생각이야? 너희 혹시 하준이 팔아넘기기라도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악의적인 추측으로 가득했다.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자기들이 아이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적반하장이라니. 우진의 얼굴도 굳어졌다.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세요. 유나가 직접 저희 집 앞에 애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저희가 삼촌 숙모인데 애를 길거리에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난 몰라. 내 손주 지금 어디 있는지나 말해. 당장 데리고 와. 유나가 그러는데 너희가 계속 애 안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대. 아동유괴로 고소하겠다고.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렸다. 유괴요?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우진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 들고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그 똑똑한 따님한테 아동유괴의 정의가 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저희는 아이의 친삼촌과 숙모로서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친엄마라는 사람이 3살 아들을 유기했는데 경찰이 오면 누구를 잡아갈 것 같으세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했다. 내 말에 할 말을 잃은 모양이었다. 이내 시어머니는 더욱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임서윤, 이 재수없는 것.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 우리 유나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이러는 거지? 넌 우리 유나한테 질투하는 거야. 똑똑히 들어.
내 손주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너랑 끝장이야. 어머님, 하준이는 아주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그녀와 언쟁할 기운도 없어 마치 남의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저희가 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보내서 전문가가 돌보고 있어요. 유기농 채소 먹고 약수 마시고 매일 마당에서 햇볕 쬐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요. 그 무책임한 엄마랑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너 애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이 악독한 것,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했다. 그저 유나 씨에게 한 가지 덜이를 깨닫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우고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걸요. 아이를 무기로 우리를 쥐고 흔들 생각이라면 아직 한참 멀었죠. 따님한테 전하세요. 언제 정신 차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지금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올리며 냉소했다. 아이가 없어서 홀가분한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라고요. 아, 그리고 앞으로 별일 없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말을 마친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온 세상이 완벽하게 조용해졌다. 우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놀라움, 감탄, 그리고 한편으로는 후련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가 다가와 나를 꽉 안아주었다. 여보, 방금 진짜 멋있었어. 나는 그의 품에 기대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것은 이제 1라운드일 뿐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들이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랭세이, 그 후 며칠간은 놀랍게도 평온했다. 전화도 카카오톡 메시지도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마치 유나와 시어머니가 우리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결코 그들이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우가 오기 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이었다. 그들은 힘을 모아 더 맹렬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와 우진은 평소처럼 출퇴근했다. 삶은 제궤도로 돌아온 듯했다. 매일 밤 우리는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하며 하준이를 보았다. 아이의 적응력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불과 며칠 만에 아이는 이미 어머니와 아주 친해져서 온종일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라다녔다. 작은 얼굴은 햇볕에 발그레하게 그을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영상 속에서 아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나무총을 자랑하기도 하고 밭에서 딴 방울토마토를 뽐내기도 했다. 또 어머니가 키우는 누렁이를 껴안고 까르르 웃기도 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가닥의 안쓰러움과 죄책감도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금요일 오후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우진에게서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단 3글자였다. 그들 왔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즉시 부하 직원에게 후속 업무를 인계하고 회사를 조퇴했다. 내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집 앞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누이 유나, 매제 박준서,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시커먼 무리가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서서 복도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원수를 만난 듯 즉시 달려들어 손을 치켜들고 나를 때리려 했다. 우진이 재빨리 나를 자기 뒤로 끌어당겨 시어머니의 손찌검을 막았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우리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든 이 여우 같은 년을 때려 죽여야지.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임서윤, 이 속이 시커먼 년. 내 손주 어디다 빼돌렸어. 당장 내놔. 유나도 옆에 서서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서럽게 울고 있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 200만 원 달라고 한 거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죄가 없잖아요. 애가 겨우 3살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제 곁에서 떼어놓을 수 있어요? 제발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네, 제발요. 그녀의 연기는 눈물겨웠다. 상황을 모르는 이웃들이 펀펀 집에서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향해 수군거렸다. 어머, 저 집 무슨 일이야? 글쎄, 며느리가 손주를 숨긴 것 같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무섭다니까. 애를 가지고 화풀이를 하다니. 그 먼 친척들도 거들기 시작했다. 그래, 우진아, 내 아내가 너무 심했네.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애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얼른에 돌려줘라. 유나가 저렇게 우는데 안 보이냐? 순식간에 나는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우진의 등 뒤에 서서 눈앞에 이 막장 드라마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특히 유나의 저 가련한 모습, 만약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녀에게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우진의 뒤에서 걸어 나왔. 차분한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훑어본 뒤 유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유나 씨, 연기 그만해요. 그 눈물, 나한테는 한 푼의 가치도 없으니까.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소란스럽던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유나의 울음소리가 멎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내가 묻죠? 월요일 아침에 하준이를 우리 집 앞에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 사람, 당신 맞죠?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요? 나는 냉소하며 목소리를 갑자기 높였다. 무슨 급한 일이기에 당신이랑 당신 남편 휴대폰이 동시에 하루 종일 꺼져 있었죠? 무슨 급한 일이기에 저녁에 아들 데리러 오는 것도 잊어버렸고요. 당신이 말하는 그 급한 일이라는 게 혹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서 하루 종일 쇼핑한 거 아니었나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유나의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바로 그녀가 하준이를 유기한 그날 오후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위치 태그는 바로 그 아울렛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친구들과 활짝 웃고 있었고 주변에는 각종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캡처 화면은 우진의 친구가 보내준 것이었다. 하늘이 도운 셈이었다. 유나의 얼굴이 슈아하고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내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그녀는 여전히 헛된 변명을 늘어놓았다. 됐어요. 나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3살짜리 아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즐기러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아들을 그리워하는 자애로운 어머니 연기를 하다니. 유나 씨, 역겹지 않아요? 내 말은 마치 따귀처럼 유나의 얼굴을 후려쳤다. 주변의 이웃과 친척들도 멍한 표정이었다. 여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뭐야, 자기가 애를 버린 거였어? 세상에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저렇게 시커멓다니. 시어머니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즉시 달려들어 자기 보물 같은 딸을 감쌌다.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거 다 조작한 거라고.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야. 네가 손주 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더러운 물을 뿌리는 거잖아. 더러운 물을 뿌리는 건지 아닌지는 간단해요. 나는 그 친척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버님, 형님들, 다들 사리분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준이는 저 집 아이고 사실 저라는 숙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아이를 저한테 버렸으니 저는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지금 아이는 저희 엄마 댁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사랑해주는 사람 다 있어요. 만약 정말로 아이가 보고 싶다면 부모로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나는 잿빛이 된 유나와 박준서를 보며 천천히 내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각서를 쓰세요.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다시는 유기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요. 둘째, 유나 씨는 이전에 무리한 요구를 했던 행동에 대해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앞으로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겠습니다. 당신들 집대출금, 차알부금, 생활비 전부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우리는 단 10원도 더 주지 않을 겁니다. 내 조건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길길이 날뛰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우리를 죽이려는 거잖아. No. 유나도 소리쳤다. 임서윤 씨, 당신이 뭔데? 우리 오빠 돈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들의 추악한 몰골을 보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사라졌다. 이 집의 안주인이 저니까요. 나는 우진을 보았고 우진은 굳건히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행동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그들을 둘러보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그럼 돌아가세요. 하준이는 평생 다시 볼 생각 마시고요. 말을 마친 나는 우진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잠깐만요. 쉰 목소리가 들렸다. 매제 박준서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메추라기처럼 움츠리고 있던 그 남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갈등과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보고 옆에 있는 유나와 자신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다. 형수님, 그 조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유나와 시어머니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준서, 당신 미쳤어. 그리고 나는 박준서의 눈빛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절망과 해방감을 민류하게 포착했다. 나는 문득 이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200만 원 뒤에는 어쩌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링우, 박준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왜 저 여자 말을 들어줘?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박준서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가련한 척하던 위장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억척스러운 본 모습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도 달려와 박준서의 코를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이 쓸모없는 놈, 등신 같은 자식. 내 딸이 정말 눈이 삐었지. 너 같은 놈한테 시집 가다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놈. 두 여자의 히스테리에도 불구하고 박준서는 평소와 달리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며 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형수님, 약속할게요. 각서도 쓰고 사과도 할게요. 앞으로 오빠한테 돈 달라는 말도 안 할게요. 제발, 제발, 하준이만 돌려주세요. 그의 말투에는 애원에 가까운 비굴함이 묻어났다. 이건 너무 이상했다. 박준서는 비록 성격이 유약하지만 뼛속까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친척과 이웃 앞에서 저 자세로 나오는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유나에게로 돌렸다. 나는 박준서가 그 말을 한 후 유나의 비명과 욕설 속에 감추기 어려운 공포가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박준서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과와 각서는 지금 바로 할 수 있겠죠. 하준이는 당신들의 성의를 보고 결정하겠어요. 너, 무슨 성의요? 박준서가 다급하게 물었다. 간단해요. 나는 손가락 2개를 펴보였다. 첫째, 유나 씨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세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때 아이를 돌려보낼게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둘째, 내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나는 유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유나 씨, 그 200만 원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눈빛을 피하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진짜 이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그래요?
나는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냥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그렇게 큰 소동을 벌이고 심지어 친아들까지 버렸다고요? 유나 씨, 그 말을 누가 믿을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치 묵직한 망치처럼 모든 사람의 심장을 두드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다.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녀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 딸을 보았다. 유나야, 대체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봐. 난 할 말 없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공포였다. 그녀가 그럴수록 나는 내 추측이 맞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나는 계속 침묵하던 우진을 향해 눈짓을 보냈다. 우진은 즉시 내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박준서의 팔을 잡고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 낮게 물었다. 준서야, 대체 무슨 일이야? 형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가족이잖아. 무슨 어려운 일이든 형이 같이 해결해 줄게. 넌? 우진의 온화하고 진솔한 태도는 박준서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된 듯했다. 180cm가 넘는 그 남자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나에게도 우진에게도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모님과 장모님을 향해서였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우진을 향해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 저도 형님께 죄송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장면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박준서를 일으키려 했다.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이 등신아. 하지만 박준서는 마치 온 힘을 다한 듯 바닥에 굳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유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실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유나야, 이제 그만 속여. 우리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잖아. 엔하이, 갚을 능력? 뭘 못 갚아? 시어머니가 예리하게 핵심 단어를 포착하고 추궁했다. 박준서는 눈을 감았다. 마치 결심을 굳힌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릴 한마디를 내뱉었다. 사채요. 저희 2억 원이 넘는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채? 2억 원? 나는 재빨리 유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북도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던 이웃들은 다시 머리를 집어넣었지만 귀는 더욱 쫑긋 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특종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유나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2억? 이 집안 말아먹으련? 네가 무슨 깡으로 그렇게 큰 돈을 빌려?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나 가방 사고, 옷 사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 BJ한테 별풍선 쏘느라. 유나는 어머니의 폭력에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그녀는 소위 청담동 며느리 모임에 끼기 위해 미친 듯이 명품을 사들여 자신을 치장했고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한 남자 BJ에게 수천만 원을 썼다. 돈이 부족하면 사채를 썼고 한 구멍을 막기 위해 다른 구멍을 뚫었다. 결국 2억 원이 넘는 눈덩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200만 원 양육비는 생활비에 보태려는 것이 아니었다. 매달 불어나는 고금리 이자를 갚기 위해 생각해낸 꼼수였다. 그녀는 아이를 나에게 버리면 내가 분명 마음이 약해져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자기 계산 속에 넣었지만 단 한 사람, 나를 잘못 계산했다. 진실이 밝혀졌다. 나는 눈앞에 이 혼란스러운 장면을 보며 그저 황당하고 아이러니할 뿐이었다. 허황된 허영심 때문에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도 파괴했다. 바로 그때 박준서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다. 박준서 씨, 돈 준비됐어?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내가 당신 아들 유치원에 가서 직접 데리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해. 전화 속 협박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했다. 유나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갑자기 정신이 든 듯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내게 달려와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형수님,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하준이 좀 살려주세요. 걔네들 사채업자들이에요.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이라고요. 제발 하준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지켜야 해요. 제발요. 그녀는 마침내 두려움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녀를 내려다볼 뿐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와서 하준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알았나 보네? 늦었어. 나는 천천히 내 다리를 빼내며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고 또박또박 말했다. 유나 씨, 잘 들어요. 하준이, 당신은 못 찾아. 그 사람들도 못 찾고. 당신이 하준이를 우리 집 앞에 버리고 간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하준이의 엄마가 될 자격을 잃었어.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우진을 이끌고 사람들의 충격과 복잡함, 경멸이 섞인 시선 속에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다. 모든 울음소리, 저주, 혼란을 문 밖으로 차단했다. 세상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문 밖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직접 일으킨 이 폭풍은 이 썩어빠진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후 다시 세울 것이다. 링리오. 문 밖에서는 귀신이 곡하는 듯한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시어머니의 저주, 유나의 애원, 그리고 사채업자의 참을성 없는 고함 소리까지.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가정불화와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그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나와 우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은하수처럼 반짝였지만 우리의 복잡한 마음속까지 비추지는 못했다. 여보, 우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미안할 거 없어. 미안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야. 그가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힘이었다. 나는 단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2억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통함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탐욕과 허영심이 눈을 가린 거죠. 나는 차분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자기가 만들어낸 명품 인생의 꿈속에 살면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녀에게 베풀었던 관용도 그녀를 타락시킨 촉매제가 되었고요. 그렇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다. 우진의 깊은 남매에 나의 모른 척 눈 감아주기. 모든 것이 유나의 욕망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했고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러 모두를 심연으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쾌도난마처럼 끊어내야 해. 나는 우진의 눈을 보며 비할 데 없이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우진 씨, 이 일에 우리는 관여하면 안 돼. 우진의 몸이 굳어졌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한쪽은 피를 나눈 동생, 다른 한쪽은 천문학적인 빚과 사채업자의 위협. 그가 정말로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말로 신경 쓰지 말자는 뜻이 아니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내 말은 돈은 단 10원도 주면 안 된다는 뜻이야. 만약 우리가 이 돈을 갚아주면 그 결과가 어떨지 알잖아. 우진은 침묵했다. 결과는 뻔했다. 그녀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저 하늘이 무너져도 오빠가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번이 2억이면 다음은 20억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이다. 우리가 채울 수도 없고 채워서도 안 된다. 나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그럼 어떻게 해?
그 사채업자들, 경찰에 신고해야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이 처리하게도 사채 자체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폭력적인 채권 추심은 명백한 범죄 행위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 유나와 박준서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성인이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스스로 책임져야 해. 감옥에 가든 파산 신청을 하든 그건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야. 내 말은 냉정했고 심지어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야만 이 독버섯을 완전히 잘라낼 수 있었다. 우진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이마에 핏줄이 툭툭 튀었다. 나는 이 결정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다. 하준이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이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었다. 하준이는 우리가 키워.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되면 아이를 데려오자. 만약 유나와 박준서가 이 일로 감옥에 가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지면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하준이는 우리 아들이 되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우진은 번쩍 눈을 떴다.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예전부터 생각해왔어.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건 어쩌면 하준이를 기다리는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하준이는 착한 아이고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어. 우진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나를 힘껏 껴안았다. 턱을 내 머리 위에 기댄 채 감격에 겨워 몸을 미세하게 떨었다. 여보, 고마워, 고마워. 수많은 말이 결국 이 세 글자로 압축되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 저울이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그 썩어빠진 수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날 밤 우진은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누구를 보석으로 빼내려간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그리고 유나 부부의 채무에 대해 자신들 부부는 단 10원도 책임지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동시에 하준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에 알렸다. 아이는 현재 안전하며 단지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잠시 지방의 친척집에 보내두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이해하고 기록했다. 그 후 일주일간 세상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급박하게 돌아갔다. 유나와 박준서의 채무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실체가 드러났다. 2억 원이 아니었다. 각종 위약금과 수수료를 더해 총액은 이미 3억 원을 넘어섰다. 그들 명의의 아파트는 계약금만 낸 상태라 가치가 없었고 곧 은행과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공동소송을 당해 자산 보전 절차에 들어갔다. 사채업자들은 아이를 찾지 못하고 경찰의 경고까지 받자 화살을 시댁으로 돌렸다. 그들은 시부모님 댁으로 쳐들어가 벽에 붉은 레커로 빚 갚아라라는 글씨를 휘갈겨 썼고 유나가 돈을 빌릴 때 찍었던 사진들을 사방에 붙여놓았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오신 두 분은 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곧 병석에 누우셨다. 집안의 친척들도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후 모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이전에 우리 집 문 앞을 막아서며 그들을 돕던 사람들은 이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권력이 있을 땐 사람이 모이고 없을 땐 흩어진다. 세상 인심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다. 유나와 박준서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 그들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무일푼으로 길거리에 나앉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길거리에서 대판 싸우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우진의 친구를 통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가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워할 만한 구석이 있는 법이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준이를 집으로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는 집의 작은 방 하나를 예쁜 아이방으로 꾸몄다. 새로운 작은 침대, 책상, 그리고 벽 한가득 그림책을 채웠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 폭풍이 유나 부부의 완전한 몰락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한 사람의 아기에는 바닥이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례 없는 당황과 공포로 가득했다. 서윤아, 큰일 났어. 하준이가 없어졌어. 랭치, 엄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심장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했다. 혈액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끊어질 듯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셨다. 불과 30분 전, 어머니는 하준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앞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하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고, 어머니는 옆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와 길을 물었고, 아주 친절하게 어머니를 붙잡고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미끄럼틀에는 이미 하준이의 모습이 없었다. 어머니는 공원 전체를 뒤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물어봤지만 아무도 하준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낯선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탓이야.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자책하며 오열하셨다. 엄마 탓 아니에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하며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저랑 우진 씨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집에서 저희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우진에게 상황을 알렸다. 우진의 얼굴이 샤하고 하얗게 질렸다. 그는 두말 없이 차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KTX역으로 가는 길에 내 손은 계속 떨렸다. 누가 하준이를 데려갔을까? 사채업자? 아니다. 그들은 이미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돈이지 3살 배기 아이가 아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위험이 크고 이득은 적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다. 내 머릿속에는 극도의 증오로 일그러진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다. 분명 그녀다. 그녀는 우리를 찾지 못하고 돈도 얻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마지막이자 가장 악독한 수단으로 자신의 친아들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그녀는 하준이를 이용해 우리를 협박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것이다.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신의 친아들마저 2번이나 담보로 이용하는 여자는 이미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나는 하준이가 그녀의 손에 들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3시간의 KTX 여정은 매분 매초가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고통받는 것 같았다. 우리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서로 직행했다. 어머니와 현지 경찰들이 이미 와 있었고 공원 입구에 CCTV를 확인하고 있었다. CCTV 화면은 흐릿했지만 어머니가 길을 묻는 여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재빨리 미끄럼틀 뒤에서 하준이를 안아들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번호판 없는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타 사라지는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모든 과정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길을 묻던 여자는 명백한 공범이었다. 저놈들이야. 저놈들이 틀림없어. 우진은 CCTV 화면을 보며 눈이 벌개져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차량 정보와 이동 경로의 CCTV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유나의 차갑고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별일 없으시죠? 우리 귀한 아들이 형수님 댁에서 너무 오래 신세졌네요. 이제 집에 돌아올 때가 됐죠. 강유나, 이 미친 여자,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No. 나는 버럭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유나는 낄낄거렸다. 그 웃음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그저 우리 오빠랑 형수님께 작은 부탁 하나 하려는 것뿐이에요. 현금으로 3억 원, 띠지 없는 새 돈으로 준비하세요. 준비되면 거래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들 몸에 뭐가 하나 없어질지 장담 못하니까. 네가 감히? 우진이 전화를 낚아채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어머, 오빠는 여전히 성급하시네. 유나의 말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내가 감히 할지 안 할지는 한 번 해보면 알겠죠. 명심해요. 시간은 24시간뿐이에요. 내일 이 시간까지 돈이 안 보이면 하준이 시체 거둘 준비나 하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방 안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셨다. 우진의 눈은 피가 맺힌 듯 붉었고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3억 원. 그녀는 자기 친아들을 납치해서 우리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 이 여자는 완전히 미쳤다. 구제불능으로 미쳐버렸다. 옆에 있던 경찰의 얼굴도 극도로 굳어졌다. 즉시 방금 전 통화를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혼란스러운 머리를 억지로 진정시켰다. 분노와 공포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준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 미친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유나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 그녀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둘째,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잊은 듯했다. 예전에 내가 하준이에게 사준 새 옷 중에는 내가 특별히 준비한 비밀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노란색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맨투맨 티셔츠였다. 그리고 그 티셔츠 주머니 안감에는 내가 쌀알 만한 크기의 GPS 위치 추적기를 꿰매 넣었다. 이 추적기는 보안 제품을 만드는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아주 눈에 띄지 않고 배터리는 한 달 이상 지속되며 휴대폰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당시 그저 만일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넣어둔 것이었는데 마사카 이렇게 정말로 쓰일 줄은 몰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거의 잊고 지냈던 앱을 열었다.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붉은 점이 하준이의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한 폐공장. 나는 휴대폰 화면을 옆에 있던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은 그 정확한 위치 정보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서렸다. 훌륭합니다.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셈이군요. 그는 즉시 병력을 동원하고 검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휴대폰 화면 위에서 조용히 깜빡이는 붉은 점을 보며 마음속에서 사리가 들끓었다. 강유나, 박준서, 너희는 내 마지막 선을 건드렸다. 이번에는 너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하늘에 길이 있어도 너희는 가지 않고 지옥의 문이 없는데도 스스로 기어들어왔구나. 림바, 밤은 묵처럼 어두웠다. 폐공장 안에는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과 곰팡이가 섞인 냄새가 자욱했다. 나와 우진은 경찰 지휘 차량에 앉아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 폐공장 2층의 낡은 창고 안은 불빛이 희미했다. 유나와 박준서가 있었고 험상궂게 생긴 다른 남자 2명도 있었다. 아마도 그들이 고용한 공범, 즉 CCTV에서 하준이를 데려간 자들일 것이다. 하준이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작은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 장면을 본 내 심장은 칼에 베인 듯 아팠다. 우진은 분노에 차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야, 저것들 진짜 돈 줄까? 한 남자가 참을성 없다는 듯 유나에게 물었다. 걱정 마, 무조건 줘. 유나의 얼굴에는 병적인 흥분이 감돌았다. 우리 오빠는 나를 제일 아끼고 우리 형수는 위선적인 성녀거든. 감히 안 줄 리가 없어. 돈 받으면 우리 바로 뜨는 거야.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럼 저 꼬마는 어떡할 건데? 다른 남자가 하준이를 가리키며 험악한 눈빛으로 물었다. 유나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치더니 이내 악랄하게 변했다. 그때 가서 같이 처리해버려. 뒷감당할 거 남기면 안 돼. 처리한다고? 박준서는
이 말을 듣고 구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강윤아, 너 미쳤어? 우리 아들이잖아. 아들? 유나는 냉소하며 박준서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쟤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겠어? 지금은 3억 원으로 바꿔먹을 쓸모라도 있지. 돈 받고 나면 쟤는 그냥 짐덩어리야. 이등신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너, 이 악독한 년. 박준서는 분노에 차 온몸을 떨며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다. 두 남자가 즉시 그를 막아서 바닥에 꼼짝 못하게 눌렀다. 시끄러워. 돈 받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지휘 차량 안에서 우리와 모든 경찰들은 이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짐승 같은 년,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해. 우진은 주먹으로 차창을 내리쳤다. 호랑이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윤아, 너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작전 개시.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주변에 매복해 있던 특공대원들이 표범처럼 소리 없이 폐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의 네 사람은 여전히 일확천금의 꿈에 빠져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창고 문이 발길질 한 번에 부서지고 실탄을 장전한 특공대원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모두 경악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유나의 얼굴에 떠있던 의기양양함과 흥분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자리에는 극도의 공포와 불신만이 남았다. 그녀는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빨리 이곳을 찾아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남자는 저항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특공대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박준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이 결말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한 여경이 신속하게 다가가 하준이 몸에 밧줄을 풀고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주었다. 으아응. 자유를 되찾은 하준이는 찢어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문을 열고 달려갔다. 우진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우리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본 것은 바로 이런 광경이었다. 유나와 그녀의 공범들은 바닥에 꼼짝없이 눌려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하준이는 여경의 품에 안겨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다. 하준아, 내 목소리를 듣고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를 보자 울음이 더욱 커졌다. 아이는 여경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짧은 다리로 비틀거리며 우리에게 달려왔다. 숙모, 삼촌, 나는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괜찮아, 아가. 이제 괜찮아. 숙모 여기 있잖아. 우진도 몸을 낮춰 우리 둘을 함께 껴안았다. 일곱척 장정이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바닥에 수갑이 채워진 채 이 광경을 보던 유나의 눈에서 악독한 원망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미친 개처럼 히스테릭하게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임서윤, 이게 같은 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죽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하준이를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를 내려다보는 내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무관심만이 있었다. 강윤아, 네가 틀렸어. 널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너 자신의 끝없는 탐욕과 허영심이지. 자기 친아들까지 도박판의 패로 쓰는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하준이를 안고 우진과 함께 이 더러운 곳을 떠났다. 뒤에서는 유나의 점점 더 광기 어린 저주와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일 것이다. 링저우, 하준이의 사건은 그 성격이 매우 악질적이어서 곧 재판이 열렸다. 납치, 공갈 등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유나는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공범도 주범으로 인정되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서는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이 참작되어 공범으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는 판결 결과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병원으로 실려갔다. 깨어난 후에는 마치 20년은 늙어버린 듯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성성했다. 한때 기세등등하고 뼛속까지 편애로 가득했던 그 노인은 마침내 자신의 실패한 가정교육에 대해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준이의 양육권 변경 신청이었다. 유나와 박준서가 모두 수감되어 양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준이의 가장 가까운 혈연으로서 순조롭게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이제부터 하준이는 우리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강서준으로 바꾸었다. 애칭은 여전히 하준이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고 늘 생각하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준이는 이번 납치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최고의 아동심리 상담사를 찾아갔다. 나와 우진도 거의 모든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냈다. 나는 회사에 6개월 장기 휴가를 신청했고 우진도 회사 업무를 부사장에게 맡겼다. 우리는 하준이를 데리고 내 고향 그 산 좋고 물 맑은 작은 도시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온 외손자를 보고 한참 동안 아이를 껴안고 오셨다. 고향에서의 나날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매일 우리는 하준이와 함께 논두렁을 달리고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마당에서 별을 보았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온갖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고 우진은 아이의 전용 말이 되어 집 앞뒤를 뛰어다녔다. 하준이의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웃음꽃이 피어났다. 아이는 점차 그 끔찍했던 경험을 잊고 다시 천진난만한 아이로 돌아왔다. 6개월 후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도시로 돌아왔다. 하준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자기 친구들도 생겼다. 아이는 똑똑하고 동시에서 선생님들 모두 아이를 아주 좋아했다. 우진의 회사는 그의 복귀와 함께 다시 활기를 되찾아 사업이 날로 번창했다. 나도 직장에 복귀했.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우리 집은 하준이 덕분에 완전해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우진의 집안 친척들과 연락하지 않았다. 시부모님이 몇 번 손주를 보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우진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그들이 유나를 방임했던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어떤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혈연은 때로는 가족을 잇는 유일한 끈이 아니다. 사랑과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끈이다.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다. 하준이는 잘생긴 꼬마 신사로 자랐다. 똑똑하고 착하고 책임감도 강했다. 학교에서는 굵기 개항을 맞는 모범생이었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우리는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가 철이 든 후 우리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두 분만이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 순간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일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다. 나는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교도소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준서였다. 그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 감형을 받아 다음 주에 출소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하준이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 셀, 전화를 끊고 나서 내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박준서가 출소한다. 이 소식은 잔잔한 우리 삶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저녁에 나는 이 사실을 우진에게 알렸다. 우진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하준이를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 어쨌든 하준이의 친아버지니까. 그럼 만나게 해줘야 할까? 내가 물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우진은 나를 보며 부드럽고 굳건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준이가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하준이는 이제 8살이다. 그는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력이 있다. 우리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준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준아, 박준서 아저씨 기억나니?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저씨는 너의 친아버지셔. 다음 주에 아주 먼 곳에서 돌아오신대. 너를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데 만나볼래? 레고를 조립하던 하준이의 손이 멈췄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흑백이 분명한 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놀라움도 거부감도 없었다. 그저 나이를 초월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했다. 아빠, 엄마, 만나고 싶어요. 왜? 나는 조금 의외였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하준이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아빠, 엄마가 있어요. 저는 두 분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아저씨도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라고요.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요. 아들의 이 말에 나와 우지는 할 말을 잃었다. 이내 마음속에는 무한한 감동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우리 하준이 정말 다 컸구나. 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했다. 주말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조용한 카페에서 박준서를 만났다. 5년 만에 만난 그는 많이 늙어 있었다. 관자놀이에는 이미 흰머리가 보였고 눈빛에서도 예전의 유약함과 방황은 사라지고 세월의 흔적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하준이를 보자마자 눈이 확 붉어졌다. 그는 안절부절못하며 서서 손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다. 그저 탐욕스럽게 하준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하준이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준서 앞으로 걸어갔다. 고개를 들고 우리가 가르쳐준 예의 바른 말투로 말했다. 박 아저씨, 안녕하세요. 박 아저씨라는 호칭에 박준서의 몸이 크게 움찔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그는 몸을 낮춰 하준이를 안으려다가 손을 뻗다 말고 멈췄다. 마지막에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하준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하준아, 키가 많이 컸구나. 어른이 다 됐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준비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 아저씨,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제 아빠, 엄마는 저분들이세요. 아이는 우리를 가리켰다. 두 분이 저에게 가정을 주셨고 모든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도 앞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요. 우리 이제 다시 만나지 말아요. 아이의 말은 때로는 가장 아프고 가장 직설적이다. 박준서는 그 말을 다 듣고 온몸을 떨더니 이내 우는 것보다 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래. 아저씨가 내 말 들을게. 아저씨가 너한테 미안했다. 그는 품에서 낡은 나무 인형을 꺼내 하준이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안에 있을 때 직접 깎은 거야. 기념으로 너한테 줄게. 하준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할 말은 다 끝났다. 박준서는 일어섰다. 하준이를 깊이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려는 듯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려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형님, 형수님, 감사합니다. 하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일은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지 못할 겁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카페를 떠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다. 어쩌면 5년의 수감 생활이 정말로 그를 변화시켰을지도 모른다. 부디 그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돌아오는 길, 하준이는 계속 그 나무 인형을 손에 쥐고 말이 없었다. 내가 물었다. 하준아,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를 꽉 껴안았다. 그래, 내 아들. 너는 옳은 일을 했어.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이별의 여정이야. 잘못된 것을 떠나보내야만 옳은 것을 만날 수 있는 법이지. 집에 돌아오니 석양의 마지막 빛이 통유리 창을 통해 거실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오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하준이는 나무 인형을 들고 서재로 달려가 자신의 보물 상자에 소중히 넣었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전례 없는 만족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한때 도덕과 혈연으로 나를 올가매려 했던 그 가정은 이미 철저히 붕괴되어 먼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을 겪은 후 뜻밖에도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얻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기묘하다. 그것은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과거에 내가 타협을 선택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문을 직접 부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눈부신 별이 가득한 하늘을 활짝 열었다는 것을.